챕터 3 돌봄과 부정의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 윤리입니다. 돌봄을 배제한 정의론의 한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돌봄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돌봄 부정의는 경제 이론뿐 아니라 정치 이론 속에서도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정의론은 돌봄 가치를 이론의 중심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의를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사고시험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였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 또 성별, 능력, 부와 같은 사회적 조건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정의로는 도덕적 능력을 갖춘 자율적이고 협력 가능한 성인 시민을 사회 협력의 기본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율적이고 협력 가능한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아로 태어나고 또 질병과 장애를 겪으며 노화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존성을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롤즈의 인간관에서 의존성은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다루어질 뿐 인간 조건의 보편적 요소로 개념화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는 인간을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인 존재로 가정함으로써 인간 삶에 내재된 의존성과 돌봄의 필요를 이론적으로 주변화시키는, 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유주의 전통의 이러한 전제는 크게 세 가지의 한계를 갖습니다. 첫째는 정의의 문제를 자원과 권력의 분배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돌봄, 인간 발달, 관계적 의존성과 같은 가치가 정의 중심 범주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협력 가능한 시민을 기준으로 정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영아라든가 또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과 같이 의존성이 높은 존재는 이론의 주변부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는 좋은 삶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돌봄을 특정 방식으로 조직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관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즉 돌봄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고 누구도 돌봄 없이 태어나거나 생존할 수 없다고 지적하죠.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고 의존성과 취약성은 개인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이분법에 기초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돌봄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축소되었고 주로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돌봄을 배제한 정의로는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인 부정의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키테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의존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했는데요. 그는 인간이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접적 의존성뿐 아니라 취약한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취약성을 파생된 의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키테이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존 노동자라고 부르며 이들이 돌봄 수행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적 원칙을 둘리아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이처럼
의존성을 배제한 기존의 정의론에서는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또 독박 돌봄으로 인해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중요한 정의 문제로 제기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존성을 인간 조건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는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트론토라는 학자는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도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론토는 기존의 정의론이 돌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논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일종의 이제 불완전한 민주주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가령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여성과 노예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면서도 그들을 정치적인 주체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돌봄이 배제된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자녀 돌봄이라든가 치매 부모 돌봄이라든가 장애 자녀 돌봄 등으로 가정에 매여 있는 여성들이 공적 영역의 경제활동, 또 사회활동, 정치활동의 기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 역시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돌봄 책임이 부여되는 것도 부정의하고 과도한 돌봄 책임으로 공적 영역 참여가 제약되는 것 역시 부정의한 것이죠. 이에 트론트는 민주주의와 돌봄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돌봄이 충분하게 보장되면 민주주의도 온전히 작동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돌봄의 문제 역시 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돌봄은 사적인 미덕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정의론이 권력이라든가 부의 분배를 중요한 정의의 문제로 다루었다면 돌봄을 중심에 둔 정의론은 돌봄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한 학자인 트론토는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 돌봄 책임을 맡지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는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집단이 돌봄 책임을 과잉으로 떠안게 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모두 비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성은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젠더 규범이 작동하는 경우 남성은 생계 부양을 이유로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타인의 돌봄에 무임승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 속에서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으면서 노동시장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트론토는 돌봄을 함께 나누어 함께 돌봄, caring with의 사회적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돌봄 민주주의, caring democracy라고 설명합니다.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 제공자뿐 아니라 돌봄 수혜자의 목소리까지 포함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시민이 잠재적 돌봄 수혜자라는 전제 아래 평생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돌볼 권리, 또 돌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핵심적인 시민적 권리로 제시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은 돌봄을 특정 정책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돌봄을 중심에 두는 정의론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에서 돌봄 문제를 다루는 방식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영유아, 또 노인, 장애인만 경험하는 특수한 의존의 문제로 보고 자녀적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존성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으로 내재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돌봄의 문제는 단지 자녀적 복지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봄 가치를 중심에 두는 국가로의 재편이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돌봄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봄의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는 방향으로 해석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의존성에 대한 시민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동 등 사회의 다양한 제도 영역에서도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고려하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존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자녀적 복지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돌봄을 정의의 중심에 놓는 관점은 돌봄을 하나의 정책 영역이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의 부정의의 현실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봄 부정의의 현실이고, 첫 번째는 젠더 규범과 돌봄 책임의 여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자꾸만 반복되어지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부정의는 단순하게 개인의 선택이나 또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인 것이죠. 돌봄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부정의가 특히 가족 내부에서 가장 일상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돌봄 책임의 여성화는 근대화 과정과 함께 형성된 젠더 규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은 생계 부양자, 또 여성은 돌봄 담당자라고 하는 성 역할 규범이 정상적인 가족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오랫동안 돌봄은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온 것입니다. 돌봄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역할로 이해되었고 국가 정책이나 사회 제도에서 독립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여성의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가족 모델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또 가정 내부에서 돌봄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이른바 돌봄 공백 문제가 등장하게 됐고,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남편은 유급 노동을 포함한 일 관련 활동에 하루 평균 아내보다 1시간 23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에 가사 노동과 가족 돌봄에는
아내가 하루 평균 2시간 8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림 3-3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즉, 맞벌이 가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일하고 돌보는 구조가 아니라 남성은 주로 유급 노동에 또 여성은 유급 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돌봄 책임의 불평등은 외벌이 가구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성 가장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은 유급 노동에 하루 평균 278분을 사용하는 반면에 남성은 28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 가장이 유급 노동을 수행하면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과 돌봄 시간은 남성이 210분, 여성이 185분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이 가장으로서 생계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돌봄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가장은 유급 노동과 돌봄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부담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남성이 가장인 외벌이 가구에서는 남성이 유급 노동에 하루 평균 359분을 사용하는 동안 가사 노동에서는 83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은 유급 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사 노동과 돌봄에 41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남성이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가사 노동과 돌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여성은 가정 내부의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여전히 강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여성 가장의 경우에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벗어나 생계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과 돌봄 책임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역할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기대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또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적인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젠더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인 돌봄자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계 부양자로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남성의 역할은 여전히 생계 부양 중심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또 성별 임금 차이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집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순간 경력 발전에서 불리한 경로로 진입하게 되는 이른바 마미 트랙 현상이 나타나고 임금과 승진에서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반면에 남성은 아버지가 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며 오히려 임금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아버지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 책임이 개인의 선택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 규범과 또 제도적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돌봄 젠더 규범의 재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봄이 여성의 책임이 되는 것은
돌봄 부정의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봄을 성평등하게 분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적, 공적 영역의 돌봄 부정의는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문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배경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어 온 젠더 규범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돌봄 부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돌봄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돌봄은 여성의 일이다 라고 하는 젠더 규범은 단순한 사회적인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물리적 강제와 폭력을 통해서 유지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족이라든가 또는 일부 이슬람 사회의 푸르다와 명예살인, 또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성기 절제, 그리고 문화권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정폭력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도록 강제해온 그런 사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들은 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의 타고난 본성이나 자연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을 여성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통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변화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은 여성만이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출산 이후에 양육과 돌봄에서 여성의 생물학적인 본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돌봄을 수행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적 규범은 여성주의 논의에서 가부장적 모성 통념의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엄마 노릇이나 또는 좋은 엄마의 기준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특정한 모성 규범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생물학적 엄마가 자녀에게 24시간 헌신하는 집중적 양육 방식은 헬리콥터 맘, 또 타이거 맘, 또 매니징 맘과 같은 형태로 확장되었고 3세까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통념을 통해서 엄마만이 가장 적합한 양육자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통념은 다양한 돌봄 주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아이를 스스로 성장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하는 경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주의 논의에서는 공동 양육이나 함께 돌봄과 같은 대안 돌봄이 오히려 더 풍부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죠. 이처럼 이상적인 돌봄의 원형을 엄마와 아동의 관계로 설정하는 모성 통념은 인구 구조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인구 가족 구조의 변화는 비혼 증가, 또 1인 가구 확대, 또 핵가족 감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 구조가 변하더라도 여성이 가장 적합한 돌봄자라는 젠더 규범 자체는 크게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돌봄 책임이 세대 간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모성 통념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맞벌이 가구에서는 조부모 돌봄이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조부모 모두가 돌봄 주체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할머니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비혼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동 돌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부모 돌봄의 영역에서는 비혼 여성이 핵심적인 돌봄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부모 돌봄을 담당하는 규범이 강했지만 이러한 규범이 약화되면서 자기 부모는 자녀가 돌본다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아들보다는 딸이 이상적인 돌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모성 통념은 딸 노릇 규범이라는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K장녀와 같은 표현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노후 돌봄 책임이 딸에게 집중되는 또 다른 형태의 돌봄 부정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봄 책임이 이동하는 또 다른 사례는 영 캐리어 혹은 가족 돌봄 청년의 등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동과 청년은 돌봄의 수혜자로 간주되어 왔고 돌봄 제공자가 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가족 돌봄, 아동 청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청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에 3월에 시행되었고 지원 대상 역시 39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 문제가 단순하게 일과 돌봄의 양립이라는 노동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 삶의 기회 전반과 연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중 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만혼과 만산으로 인해서 자녀 돌봄의 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로 부모 돌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돌봄과 부모 돌봄이 동일한 생애 시기에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 돌봄은 주로 30, 40대 중년 여성들에게 나타나거나 또는 5, 60대 여성에게서 손자녀를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 명의 돌봄자가 한 명의 돌봄 대상만을 돌본다는 기존의 전제를 넘어서서 한 명의 돌봄자가 여러 명의 돌봄 대상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돌봄의 형태와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는 변화하고 있지만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젠더 규범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또 돌봄 노동을 제도화하는 정책적 접근뿐 아니라 돌봄 책임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문화적 젠더 규범의 변화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